이동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NBA 핫이슈 코너입니다. 지금 네. NBA 뭐 플레이오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죠. 비 맞았어요. 우산 안 들고 왔다가 네. 비 맞고 그러면서 땀 나고. 네. 보통 비에 맞은 생쥐라고 하잖아요. 네. 비에 맞은 두꺼비. 비에 저는 맞은, 비에 맞은 두꺼비. 비에 맞은 자이언. 네, 비에 맞은 자이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마세요 오늘. 예. 비를 너무 맞았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였습니다. 오늘 이민복을 안 입고 왔네요. 네, 너무 지적이 많더라고요. 예. 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신경 썼는데 비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동환 기자가 비를 맞은 건 맞은 거고 NBA 핫이슈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핫이슈 코너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서부는 4강 진출 팀이 확정이 클리퍼스, 레이커스 확정이 됐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휴스턴, 오클라호마, 유타, 덴버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7차전까지 지금 가는 그렇죠. 루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2일 이제 녹화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러키와 이제 마이애미 4강전 펼쳐지고 있고 토론토와 보스턴이 지금 4강전 펼쳐지고 있는데 지금 두 시리즈 모두 업셋 느낌이 굉장히 물씬 나고 있어요. 이제 예상하기 좀 힘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희가 또 그 중에서도 마이애미와 미러키 시리즈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러키는 사실 올 시즌 동부의 뭐 최강자고 지난 시즌 이제 토론토에게 그 파이널에서 패했지만 올해야말로 이제 우승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 마이애미에게 4강에서 지금 일단 1차전 패했습니다. 사실 미러키가 시리즈 1차전을 패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적진 않아요. 네. 당장 1라운드에서 올랜도에게도 그랬었고 작년에 보스턴한테도 1차전을 되게 허무하게 지고 그 다음에 시리즈를 잡아버렸거든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이번에야말로 좀 미러키가 불안한 게 아니냐. 많이 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경기 내용상 1차전 내용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러키가 진짜 위험할까? 혹은 그래도 결국에는 시리즈 잡아낼까?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많은 현지 전문가들이 마이애미가 업셋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명의 ESPN 쪽에서 이제 패널끼리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7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7명이 마이애미가 시리즈를 잡아낼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미러키를 찍은 사람은 8명.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반반으로 갈렸다고 봐도 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미러키가 뭐 원래 이제 리그 최고 승률 같은 기록을 했고 동부에서는 거의 최강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4강에서 마이애미에게 업셋을 당한다라는 이제 ESPN 전문가들이 5명 중 7명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러키의 1라운드 경기를 기대 이하였던 게 크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올랜도에게 뭐 결국에는 4연승 하긴 했지만은 이동혁 기자가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지적한 대로 좀 어떤 버블 안에서의 경기력, 기본적인 경기력이 미러키가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맞죠. 이 부분이 좀 이어지는 게 있었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인디애나를 4전 전승으로 잡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지미 버틀러도 좀 건강하게 돌아오고 전반적으로 덩컨 로빈슨을 비롯한 슈터들의 컨디션이 되게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경기 내용상으로 봤을 때 버블에서의 내용을 봤을 때 마이애미가 미러키에 충분히 적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러키가 결국에는 늘 플레이오프가 되면은 이 아데토쿤보의 리머텍 이게 계속 상대가 집중적으로 막으려고 카드를 가지고 나오고 이게 통하는 경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고 올랜도와 시리즈에서도 마이애미의 어떤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어떤 수비 전술과 어떤 응용 능력이라면은 충분히 또 미러키를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예, 아데토쿤보에 대한 그 마이애미의 집중 수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올랜도 버블에서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근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러키의 전력의 근간은 아데토쿤보죠. 근데 의존도가 심한 만큼 이 선수는 절대적인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입증을 받았었고요. 받았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데놀저 감독이 이제 추구한 시스템 농구, 그 농구가 미러키에서 지금 완전히 녹아들면서 아데토쿤보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지만 여기에 시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미러키가 굉장히 강했고 그걸 정규리그 때 입증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올랜도 버블에서는 아데토쿤보의 위력은 뭐 0.2% 정도 살짝 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예전 그 올 시즌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아데토쿤보가 뭐 리머텍 능력은 리그 최상, 거의 최상급이고. 근데 3점 슛을 좀 보강을 하면서
3점 슛이 주무기는 아니지만 아데토쿤보가 3점 슛을 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깅을 극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올랜도 버블에서는 다시 예전으로 좀 회귀한 그런 느낌이 있고 두 번째는 부데노저 감독이 정해놓은 그런 이제 시스템 농구가 이런 시너지가 좀 나야 되는데 이런 시너지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뭔가 따로 국밥식으로 농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데토쿤보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심해지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평범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경기력을 보여줬던 거죠 올랜도 버블에서. 그리고 정규 시즌 중에 버블에 오기 전에 슈팅 감각이 좋았던 이 크리스 미들턴이 사실 또 버블 온 뒤에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올랜도의 시리즈에서 되게 안 좋은 야투 감각 좀 보여줬던 경기들이 있었어가지고 더 좀 걱정을 잘 안 했는데 또 이번 시리즈 앞두고 에릭 블레스가 이제 이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1차전 나오냐 마냐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1차전 못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좀 1차전 패배에 바로 또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1차전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15대 104로 마이애미가 승리가 딱 거뒀고 지미 버틀러가 40득점을 올렸었고 아데토쿤보는 18득점 뭐 트리플 더블급의 활약을 했지만 약했다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죠. 즉 이제 에이스 대결에서 믿었던 아데토쿤보가 지미 버틀러에게 완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데토쿤보가 20점 미만에 묶이는 경기가 30분 이상 뛰면서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올 시즌에 최근 두 번이 다 마이애미예요. 정규 시즌 중에 버블 오기 전에 한 번, 그때 거의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마이애미. 또 이번에 당했다는 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건 아데토쿤보 제어에 거의 성공을 하고 있다. 이 두 경기만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에릭 스포일스트라 감독이 그러면 아데토쿤보에 대한 맞춤형 수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에 5명의 수비수 있으면 이렇게 외곽에 5명이 쭉 서 있으면은 그 수비수와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갭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갭을 좁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벽을 만든다는 말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마이애미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아데토쿤보가 사실은 돌파를 시도하는 상황이 거의 림 정면에서 볼 몰고 오다가 정면 혹은 정말 뭐 45도에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갭 공간에 수비수가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그물망을 좁히는 거죠. 좁히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적극적인 아데토쿤보의 돌파 라인 자체를 저지하는 이런 수비를 펼침으로써 아데토쿤보가 애초에 시도하려다가도 이게 뭐 공간이 좁혀져 있으니까 못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킥아웃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보스턴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봤던 거고 계속 미러키를 상대하는 팀들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통하고 있고 그리고 아데토쿤보의 마크맨으로 누굴 붙이느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지난해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아데토쿤보를 제어하면서 토론토가 시리즈 역전을 거뒀는데 아데토쿤보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큰 신장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데토쿤보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그 사이드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상체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조금 신장은 작아도 몸으로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상체의 힘으로 버텨내면서 아데토쿤보 밀고 들어오는 걸 버텨낼 수 있는. 그러니까 키가 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날 이 1차전에서도 마이애미가 의외로 저는 좀 바마데바요가 지난번에 잘 막아가지고 좀 많이 붙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이 크라우더나 이런 선수들 아니면 안드레 이고달라를 좀 의도적으로 붙이면서 좀 신장은 작지만 아데토쿤보의 돌파 레인 자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이런 수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적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몸에 대한 트렌드가 이제 트랜지션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빵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좀 순발력이 있고 거기에 코어에 집중하는 그게 이제 지금의 트렌드이긴 한데 사실 이런 세부적인 약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를 했을 때 몸에서 어쨌든 밀리게 되면 림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림 어택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데토쿤보가 이번 마이애미 시리즈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데토쿤보 같은 경우는 돌파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돌파를 할 때 그치, 상대가 사이드 스텝 못 따라오면 그 순간에 그쪽으로 러닝 스텝 밟으면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올려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드 스텝으로 먼저 따라간다. 만약에 마크맨이 그 다음에 그걸 또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러닝 스텝 밟으면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아데토쿤보를 어느 정도 그냥 버텨낸다. 그렇게 되면 아데토쿤보 진짜 효율이 급감합니다. 이걸 카와이 레너드가 너무 잘 보여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이애미가 이 시리즈에서 아마 이
상대적으로 신장은 작지만 어떤 기본적인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계속 좀 아데토쿤보에 붙이면서 리듬을 좀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데토쿤보가 마이애미 1차전에서 기록한 18득점. 물론 부진하긴 했지만 이거는 단지 아데토쿤보 1차전에서 컨디션 저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지미 버틀러의 40득점. 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이제 지미 버틀러에 대해서 뭐 플레이오프가 되면 뭐 잘한다 뭐 이런 부분 뭐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봤는 게 그러니까 이날 그 미러키 수비수들이 지미 버틀러 막을 때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왼쪽 돌파를 좀 내줬어요. 네. 이걸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약한 손 쪽으로 돌파를 하도록 하고 그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도록 하는 의도적인 수비법이죠. 이걸 위크라고 또 부릅니다.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왼쪽 돌파 내줬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 시즌 지미 버틀러 왼쪽 돌파를 했을 때 그 이후에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긴 했는데 이게 지미 버틀러와 마이애미 코칭 스태프도 어느 정도 준비를 했겠죠. 네. 아 이쪽에서 왼쪽 돌파 레인을 내줄 거고 그렇다면 이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미 버틀러인데 고란 드라기치가 27점을 넣은 것도 이거랑 좀 연관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드라기치는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돌파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날 또 마이애미가 드라기치가 왼쪽 돌파를 할 수 있도록 2대2에서 이렇게 스크린을 세워줬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 왼쪽 열어준 걸 또 들어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미러키가 그 다음 수비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러키는 굉장히 빅맨들이 페이드 존 안으로 림 바로 밑으로 쳐져 있는 수비를 하는데 이렇게 왼쪽 돌파를 어느 정도 일부러 내줬을 때 그 다음에 빅맨들이 앞에서 나와서 버티지 않으면 이 미드레인지 공간이 남습니다. 이걸 지니 버틀러가 그냥 미드레인지 점프 슛을 공략하거나 드라기치가 그 플로터성의 그 슛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공략을 하면서 이 두 명에게만 67점을 내줬어요. 그렇죠. 저는 미러키가 사실은 뭐 아데토쿤보 저희가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더 근본적인 더 큰 문제는 사실 1차전은 수비 문제였다. 그래서 이것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에서 사실은 그 왼쪽 오른쪽 돌파가 다 되는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런 수비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이제 왼쪽을 많이 내주죠.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물론 이제 몇몇 이제 예외의 왼손잡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을 내주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피어 때 그런 게 많은데 NBA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쵸. 오른쪽 왼쪽을 다 이렇게 그 왼쪽을 갖다 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결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러키는 지미 버틀러를 1대1로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왼쪽을 내주게 된 거죠. 그쵸.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지미 버틀러의 40득점은 그리고 1차전에도 왼쪽 돌파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략했던 부분은 약간의 거품은 있다. 그러니까 지미 버틀러가 1차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 그쵸,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2차전에서는 그 부분이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버틀러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수비를 한다면 30점 안팎의 어떤 에이스 역할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에릭 블레소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2차전에서도 지금 캐스천업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에 나오지 못했고 이 부분도 되게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수비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물론 조질이 그 주전 포인트 가드로서 굉장히 좋은 수비수지만 에릭 블레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골밑 그 공수 겸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공격에서 어떤 그 외곽 슛이 좀 부족한 면은 있긴 한데 수비만큼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이 지미 버틀러의 40득점도 40득점인데 마이애미가 미러키를 이길 수 있었던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란 드라기치가 외곽에서 그런 이제 흐름이나 어느 클러치 상황에서 어떤 득점을 굉장히 원활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게 물 흐르듯이 가버렸는데 그러면서 흐름이 마이애미 쪽으로 가버렸는데 그 부분은 에릭 블레소의 어떤 공백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그 수비가 좀 외곽 수비가 좀 약해졌고 또 하나는 여기에 또 아데토쿤보가 많이 부족하고 저는 이제 크리스 미들턴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투펀치 중에 가장 약한 투펀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미들턴이 뭐 공수 겸장이긴 하고 뭐 나름 괜찮긴 하지만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위력이 급감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미러키가 이제 부데놀저 감독이 붙인 선수가 누구냐면 카일 코모를 붙였죠. 붙이면서 이제 미러키 어떤 부진했던 공격력에 부스터를 달았는데 문제는 마이애미도 그쪽 사이드에서 공격의 어떤 포인트를 갖다 잡아갈 수 있으니까 즉 이제 외곽의 수비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마이애미가 많은 득점 올리면서 물론 많은 득점은 아니지만 미러키 어떤 수비 어떤 레벨을 볼 때는 마이애미가 많은 득점을 갖다 올리면서 1차전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수비 자원상으로는 저도 블레서의 공백이 되게 네. 아쉬웠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미러키가 2차전부터 조금 다른 수비를 가져올 거라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데토쿤보에 대한 마이애미의 수비를 설명하면서 이 갭을 채우는 어떤 네. 마이애미의 어떤 수비법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다가와서 공간을 드라이브인 공간을 막아버리는 그 수비법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갭을 좁힌다는 건 쪼은다는 거죠. 그쵸. 그물망을 네, 좁힌다는 네, 거죠. 쪼은다는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날 미러키는 어떤 식으로 수비를 했냐면 드라기치가 돌파하거나 지미 버틀러가 돌파를 할 때 그 옆에 있는 수비수들이 전혀 그런 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크맨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러키 정규 시즌의 수비를 보면은 외곽 수비수들이 이 스턴트라고 그러니까 그 갭에 왔다가 와서 헬프하는 척하고 돌아가는 이런 식의 어떤 수비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페이크 헬프죠. 페이크 헬프를 많이 했는데 이날 미러키는 이상할 정도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덩컨 로빈슨이나 켄드릭 넌이나 이런 슈터들의 3점이 무섭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규 시즌에 그런 수비를 했지만 그거 하지 말고 오늘은 각각이 알아서 대인 방어를 좀 충실하게 하자 이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날 덩컨 로빈슨이나 뭐 타일러 히로 이런 선수들이 좀 별로 영향력이 없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드라기치와 버틀러가 이거를 되게 손쉽게 공략해버렸기 때문에 2차전부터는 이게 약간의 리스크는 있어도 기존에 하던 그런 페이크 헬프를 좀 섞어가면서 갭을 채워가면서 어떤 수비수들이 돌파 레인을 막는 그런 쪽으로 좀 헬프 디펜스를 조금 더 쓰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유동혁 기자가 예상한 대로 버틀러의 뭐 컨디션, 슛 컨디션에 따라서 또 이제 이 드라기치와 버틀러의 득점은 약간 줄어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마이애미 또 이제 슈터들이 역습을 하겠죠. 그렇게 바로 역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스템적으로 미러키가 마이애미를 갖다가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쵸. 흔히 우리가 네. 매치업 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이번 시리즈 직전에 이제 ESPN에서는 뭐 7명이 이제 마이애미의 어떤 승리를 갖다 예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과연 미러키가 승리를 갖다 거둘 것인가? 아니면 마이애미가 진짜 업셋을 할 것인가? 이동이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너무 1차전밖에 안 했고 1차전 서로 카드를 확인하면서 이제부터 대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스럽지만 네. 저는 마이애미의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왜 마이애미 승리를 갖다 예상을 합니까? 일단 마이애미는 아데토쿤보에 대한 수비는 지난해 어떤 토론토가 좋은 힌트가 된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좀 계속 조금 좋은 효율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이 아데토쿤보에 대한 수비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미러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페이크 헬프를 2차전부터 가져왔을 때는 너무 좋은 슈터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카운터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러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곤란한 상황이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에릭 블레스의 복귀 시점이라든지 미드리턴의 정말 뭐 묻지마식의 어떤 야투 감각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는 지는 경기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리즈의 어떤 전술 카드의 주도권은 좀 마이애미가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이애미의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러키가 한 4승 2패 정도로 6차전에서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1차전은 마이애미가 물론 잘했고 그리고 매치업 상성에서도 마이애미가 미러키한테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상대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아데토쿤보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할 거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소프트콜입니다. 제 예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되게 많이 불려요. 휘슬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O에서도 올랜도 버블에서 정규리그 8경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PO 들어갔기 때문에 이 그 판정의 어떤 기준점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소프트콜이었고 아마 2차전 그리고 파이널 챔피언십까지 아마 이대로 이제 유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아데토쿤보의 그런 위력들은 계속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체력적인 문제인데 마이애미가 물론 1차전에 4전 전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수부에서 어떤 활동력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 하지만 이게 시리즈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체력적 부담감은 분명히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서 갭을 좁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데토쿤보의 어떤 소프트콜의 그런 이제 어드밴티지까지 가지고 간다면 아데토쿤보는 한 25에서 30득점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마이애미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 미러키가
그런 이제 기틀을 갖다 마련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라면은 미러키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힘 차이로 한 4대2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선전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힘의 차이 이것이 결국에는 좀 미러키의 우세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이슈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루카 돈치치가 사실은 1라운드에서 네. 굉장한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뭐 덴버하고 유타전에서 지금 덴버의 자말 머레이 선수도 엄청난 지금 득점력을 갖다 보이면서 미첼과 쇼다운을 갖다 벌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댈러스의 돈치치는 예상 밖의 강력한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이 돈치치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데뷔전이었고 돈치치가 99년생이에요. 네. 21살이고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시즌 자체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시리즈에도 뭐 평균 뭐 30점 이상을 계속 기록했고 뭐 40점, 15리바운드, 뭐 10어시스트 뭐 이런 기록도 새롭게 역대 세 번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 기록도 세웠고 NBA 플레이오프 데뷔전에서 42점을 기록하면서 이거 역대 신기록 세웠고 NBA 플레이오프 역대 최연소 버저비터 4차전에서 그렇죠. 모두가 봤었죠. 예. 그러니까 돈치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할 때가 됐다. 돈치치는 그냥 단순히 최고의 유망주를 넘어서 역대급 선수를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진짜 넥스트 르브론인가, 혹은 이제 뭐 자신의 팀 선배인 덕노비치키를 넘어서 역대 최고의 어떤 유럽 출신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수비가 약한 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굉장히 강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게다가 돈치치를 막는 선수들이 사실은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갖춘 카와이 레너드, 그렇죠. 그리고 폴 조지, 그리고 뭐 부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베버리 예. 뭐 이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돈치치의 이런 퍼포먼스를 리얼이다, 그렇죠. 짱이다. 일라 졌지만 다 증명됐다. 그 그렇죠. 하나만으로도.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저는 뭐 장점은 하루 종일 얘기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공격 머신이에요, 이 선수는. 그렇죠. 예. 저는 공격에서 사실 운동량이 좀 떨어져서 과연 플레이오프 때 이 돈치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정규리그보다는 좀 약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운동력을 보완하는 어떤 천재적인 센스, 거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공격 옵션 하나만큼은 리그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돈치치가 데뷔하기 전에 이 돈치치의 평가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잃었던 게 진짜 말씀하신 그 운동력 부재.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수비에서도 문제가 당연히 되지만은 공격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순간적인 속도, 돌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선수는 돌파가 안 되면 뭐 점프슛에 의존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 지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옵션이 되게 좁혀지기 때문에 돈치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NBA 오면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수들이 운동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NBA와 비교했을 때 NBA에서는 좀 위험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 선수가 뭐 돌파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2대1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다가 돌파를 했을 때 그 스피드로 뭐 제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속도를 감속을 해서 몸을 어떤 컨트롤하면서 감속을 해서 페인트 존에서 뭐 이렇게 피벗 동작으로 득점을 한다든지 힘으로 이제 수비수를 밀어내고 그냥 슛을 넣어버리는지 이런 식의 어떤 그 예전 기억나십니까? 슬램덩크에서 그 안 선생님이 강백호를 보고 서태웅의 저 움직임을 봐라. 자, 페이크가 몇 번 있었냐? 그러니까 강백호가 한 번, 두 번 이랬는데 네 번 있었다.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잔 페이크가 한 번 있었고 이렇게 페이크가 한 번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돈치치가 그런 스타일. 그쵸. 그러니까 페이크하고 헤지테이션이 말도 안 돼요, 이 선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센스들, 기본적인 어떤 다양한 기술들을 너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보니까 이미 완성형의 어떤 그런 기술 가지고 있고 그런 돌파 상황에 대해서 상대가 애초에 그런 플레이를 못하게 길목을 막아버리면 그것도 이제 패스를 이제 줘버립니다.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돈치치의 어떤 패스 능력에 대해서 또 이 선수가 천재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KBR 방송하면서 리델 리액트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반응을 한다. 한다는데 돈치치는 그걸 넘어서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패스를 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움직일 걸 예측하고 패스를 하기 때문에 이 패스 타이밍이 다른 선수보다 훨씬 빠르고 굉장히 좋은 찬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센스라고 말했던 실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움직임을 자기가 2대2 돌파의 움직임을 가지고 갔을 때 상대 수비수 그리고 외곽의 팀 동료들의 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두 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측이
가동이 되면서 슛을 할 것인가 패스를 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어차피 너무 순간적인 거라서 이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 그렇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패스로 이어지고 그 이제 볼을 받았을 때 다른 슈터가 이 찬스가 오픈이 되느냐 그냥 컨테스트 받으면서 억지로 던지게 이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농구에서 그 순간적인 그 수비 예측 능력은 돈치치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건 정말 천재적이고 제 생각에는 저는 NBA에서 이 정도의 예측력 가진 선수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예, 전 르브론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이클 조던도 그건 안 돼요. 저 조던도 안 돼요. 우리 조던은 가지면 안 돼요. 돈치치는 조던보다 미다.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에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돈치치는 유럽의 조던일 뿐만 아니라 그냥 농구 역사의 조던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넥스트 르브론이라면서 넥스트 르브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리드 앤 리액트가 예. 그 프레딕션 앤 리액트. 프레딕션 앤 리액트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프레딕션 앤 리액트는 제가 볼 때 역대 최고다 거의. 예. 그렇죠. 그렇게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금 말씀드렸던 본인의 기대 이상의 어떤 득점 기술 거기에다가 어떤 예측하고 패스하는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이 선수 볼핸들러로서는 거의 뭐 막을 길이 없는 여기다가 이제 아직은 돈치치 본인도 뭐 슈팅력을 더 키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떤 스텝백 기술까지 갖추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클러치 상황에서도 뭔가 위력을 발휘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가 뭔가 뭐 추락한다든지 이게 뭐 플러크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는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레벨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운동력이 지금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계속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죠.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근데 과연 그럼 이 선수의 약점, 이 선수의 약점은 뭘까요? 수비죠. 그렇죠. 수비. 일단 수비가 너무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약간 포기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신의 뭐 2대2 수비에서 포기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수비할 때 그냥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이게 사실 공격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오케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진짜 이 넥스트 르브론 혹은 이제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선수가 기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커리나 메시처럼 작은 선수들에 비해서 그런 약점이 노골적으로 공략당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은. 왜냐면 우리 이 선수가 역대급이 되냐 마냐를 논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죠. 집어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 능력의 약점이 그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비의 기본 그러니까 수비를 잘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발이 빨라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기술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의지가 살짝 부족해요, 솔직히 돈치치는. 네, 예, 물론 이제 뭐 공격에 워낙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수비에서 어떻게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돈치치가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농구 원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과연 의지를 가지고 어떤 스텝이 이제 정교해졌을 때 그러면 정상급 수비수가 될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운동 능력이 어떤 기본적인 차이,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사이즈가 괜찮기 때문에 수비할 때는 외곽 수비가 아니고 안쪽 수비를 갖다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바운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3번, 4번 정도를 이렇게 막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시키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근데 저는 돈치치가, 그러니까 저는 이 방금 언급하신 이 약점들이, 그러니까 제가 공격에서 뭐 이 선수 레벨이 떨어질 일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수비도 눈에 띄게 좋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렇죠.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다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넥스트 르브론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뭐 이 선수는 뭐 기본적인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수비도 정말 잘하지만은 장점을 보여주는 게 패스 길목을 읽고 그 레인에서 스틸을 해내는 한 번씩 이런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네. 예, 이게 워낙 똑똑한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돈치치도 그만큼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상황에서 막 빡세게 달려들고 이런 거는 좀 약하지만은 그런 패스 길목을 읽는 능력, 기본적인 농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어느 정도 기여도를 보여준다든지 상대 맥을 끊어버리는, 예, 혹은 그러니까 제가 커리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뭐 키가 작기 때문에 돈치치도 더 공략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커리가 그래도 수비에서
최악의 수비수는 아닌 게 긁어내는 수비수는 다르요 손질이 되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패스 길목에 탁 손대가지고 스틸 해내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사이드 스텝으로 느려도 예측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공을 긁어낸다든지 이런 손동작으로 뭔가 수비에 좀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좀 키운다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비는 제가 볼 때는 돈치치는 에버러지 정도만 하면 무조건 역대급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평균만 해도 예, 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NBA 핫이슈 코너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